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27쪽의 네 번째 용어, 개업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합니다. 자, 정의 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해서 등록한 자, 이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요. 한마디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때 이제 종별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그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안에는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시군구에 등록관청에 등록한 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4년에 만들어져요. 84년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85년도에 제1회 시험이 치러져요. 제1회 시험의 합격자는 좀 많아 한 6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더 배출을 한 다음에 1990년 1월 1일부터는 오로지 법인과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해요. 중개업을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1989년도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중개업을 무자격으로 다들 하고 있었고 이렇게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을 1990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인정을 했어요. 다만 90년 1월 1일 이후에는 무자격으로 더 이상 중개업을 새롭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기존에 70년대, 80년대 중개업을 무자격으로 하던 사람들을 계속 중개업을 하게 했고 지금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옛날에는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중개인. 그냥 복덕방 아저씨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는 서로 배출되진 않아요. 초기에는 이 부칙상 개공들이 더 많았죠. 공인중개사들보다 더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숫자가 줄어요. 폐업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약 5,000명 정도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가지 차별이 있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명칭을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이름을 쓸 수 없고 경공매 업무도 할 수 없다라고 배워요. 나중에. 그럼 현재 새로 만들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에 좀 체크해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일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해요.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이 겸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겸업이 4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농지에 대해서 매매견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마침 그게 중개잖아요. 그러니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고 지역산림조합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하세요.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별도로 이 법에 따라 별도로 시군구에 와서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요. 앞으로 배울 것들을 미리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등록 기준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배우고, 분점, 즉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그 분사무소 책임자인 지점장이 공인중개사일 필요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농협도 보증 설정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나중에 다 배워요. 배우고 다시 앞으로 옵니다. 다시 27쪽으로 건너오셔서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쭉 보셨는데 현재 새로 만들어지는 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다음에 우리 등록 파트 3장에 가면은 또 자세히 배웁니다만 미리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 필요한 게 있어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먼저 여기 동그라미 1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단원에 가면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된다고 배워요. 일단은 상법상 회사를 먼저 배울게요. 자,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등록을 해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건데 이 법인 설립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서 해요. 이렇게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구에 가서 등록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건데 상법상 회사는 종류가 있는데 그 교과서에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있고 두 번째 유한회사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회사가 있고 한명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가 있어요. 이 5가지 회사를 상법상 회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들의 경영진을 보실 텐데 주식회사는 경영진을 우리가 임원이라고 해요. 임원.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죠.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이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2명이면 충분해요. 이사 1명, 감사 1명. 이 두 사람을 임원이라고 그래요. 이 회사의 경영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죠.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이 있죠. 이 회사에 어떤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는요. 주주들은 내가 투자한 것만 날리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책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경영진은 임원이고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해요. 유한책임사원은 누구냐면 우리가 사원 하면 꼭 회사원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유한책임사원도 이사는 이사인데 투자만 하고 경영을 하지 않는 이사를 우리가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해요. 투자를 하고요. 이 사람들은 투자만 하고 경영은 임원이 해요. 임원. 그리고 이익을 같이 나누는 거죠. 다만 회사에 손해가 있을 때는 유한책임사원은 내가 투자한 것만 날리면 끝나요. 그래서 유한대로 책임지는 사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예요. 어떤 손해가 있을 때 우리가 투자한 것만 날리면 끝나거든요. 더 이상 책임은 없거든요. 그럼 이 두 회사의 경영진은 누구예요? 임원인 거죠. 임원. 임원이고 그 다음에 한명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는 회사. 네. 이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임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무한책임사원은 누구냐면 투자도 하고 경영도 하는 이사. 투자도 하고 직접 경영도 하는 이사고요. 다만 이 회사에 손해가 있을 땐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무한대로. 그래서 이 회사를 그래서 잘 안 만들어요. 근데 한명회사의 장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 투자하고 전원 경영에 참여하고 이익을 우리가 다 나누죠. 이렇게 일 안 하고 돈 버는 꼴을 못 버는 회사죠. 근데 이 한명회사의 단점은 자본금이 부족하면 좀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합자회사라는 대안책이 만들어졌는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더하기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구성되는 회사예요. 그럼 이 두 회사의 경영진은 누구예요? 무한책임사원이죠. 근데 법조문이 또 길게 쓰는 걸 싫어해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한 번만 말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원이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법조문을 읽다가 임원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그럼 누굴 말해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임원을 말하고
법조문이 있다가 사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아, 이건 한 명의 사업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들이 이제 이 회사의 경영진들인데 이들은 이 임원과 무한책임 사원 중에서 대표자가 선임될 텐데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저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이 돼요. 등록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제 2명씩 모인 회사를 만들어 볼게요. 2명씩 모인 회사.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표자예요. 이 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갑. 그 다음에 임원, 사원, 한 명 남았어요. 그 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아니어도 된다. 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내 몸의 3분의 1만 공인중개사일 수는 없죠. 네. 그러면 대표자 빼고 한 사람 남았으면 그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0이죠. 공인중개사이면 1이고 1.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되려면 그 자도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결국 둘이 모인 회사라면 둘 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럼 한 사람 더 있으면은요. 공인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거죠. 아닐 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3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모였을 때도 공인중개사가 둘은 돼야 되는구나. 그럼 한 사람 더 있으면은요. 이자도 공인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죠. 3분의 1 이상은 되니까요. 결국 최소 2명 모였을 때 3명 모이든 4명이 모이든 최소 공인중개사는 몇 명? 2명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네. 그리고 이 갑을병, 이 셋은 곧 법인과 한 몸이다. 이런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 셋이 곧 회사다. 이 셋이 회사를 만들었고 이 요건을 만족해야 이제 등록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원이 있죠. 뭐 신입사원, 대리, 과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법에서 이제 고용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용인. 고용인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고용인은 공인중개사를 두어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두어도 돼요. 이 고용인은 이제 이 양반을 먼저 개념을 잡아볼게요. 자, 이 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내가 증을 따서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는 개인 사장님이잖아요.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나 혼자 중개업해도 되죠. 그렇죠. 나 혼자 중개업해도 돼요. 고용인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근데 이 자가 고용인을 두었다면 이 두 사람은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인 거고 이 사람 밑에 있으면 그냥 다 고용인이에요. 법인은 갑을병은 고용인이 아니에요. 이 갑을병은 이 법인과 한 몸이니까 갑을병은 곧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거지. 개념. 그러니 이 갑을병이 고용한 자들이 일반 회사원들이 고용인이에요. 네. 고용인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둬도 상관없다고 그랬고 자격증 있는 자를 정이고 자격증이 없는 자를 무라고 이름 지었을 때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갑은 항상 대표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갑을 빼고 넷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자 둘이 있죠. 이 둘을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용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법인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을은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 해봐요. 시작.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 그럼 얘는요. 고용인인 소공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둘을 다 소공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쪽으로 건너가셔서 다섯 번째 용어 들어갑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 소속공인중개사 용어 보면은 일단 먼저 괄호를 빼고 읽을게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수행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고요. 보조란 단어 동그라미 치고요. 만약에 수행이란 단어가 빠졌다. 그럼 틀려요.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수행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괄호 안에 되면 괄호 안에도 알아야 되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사원이나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도 뭐라고 부르자? 소공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소공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자, 거긴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제외한다. 작년엔 이렇게 나왔어요.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사원이나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만 소공이라고 한다. X. 사원이나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공이고 고용인 중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공입니다. 그리고 수행이란 단어 나왔는데 밑에 이제 업무 범위에 수행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수행이라는 건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한다. 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의 작성은 의무는 없어요. 이게 바로 사장과 직원 차이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자는 개공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장이니까 의무자죠. 의무자. 소공은 이걸 작성할 의무자는 아니에요. 다만 할 수는 있어요. 다만 했을 때는 또 책임은 져야 돼요. 책임은. 다시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자는 누구? 개공이에요. 소공은 의무자는 아니에요. 다만 할 수는 있어요. 했을 땐 책임은 져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자, 밑에 이제 법인의 소공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렸고, 자, 오른쪽에 중개보조원 갑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말하겠죠. 대부분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를 명함에 파는 사람은 없어요.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대부분 그냥 실장 이렇게 하시죠. 실장. 제가 영어로도 이름을 지었어요. 소공은 SG라고 지었고 중개보조원은 JB.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지은 거예요. 그냥. 소공은 SG, 중개보조원은 JB.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를 공인중개사로서 이러면 틀려요. 틀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려요. 수행은 못해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예요. 단순한 업무 보조에 예를 들었죠.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라고. 더 노골적으로 하면 집 보여주기와 컬핏하기라는 얘기예요. 컬핏하기. 네. 근데 거기를 틀리게 되기도 해요.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의무 X 작년에 나온 거예요. 또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X 이렇게 내기도 해요. 아까 수행이라고 했던 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틀려요. 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도 당연히 틀려요. 틀립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고 수행은 할 수가 없다. 수행하면 어떤 의무가 되느냐 밑에 설명되어 있고 다음번에 배워요. 2장에서 배웁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을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용어 6가지 다 배우셨어요. 중개업. 우리 첫 시간에는 중개업을 배웠죠. 중개업을. 두 번째 시간에 중개란 용어를 자세히 배웠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배웠고, 공인중개사. 세 번째 시간에 와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까지 하셨어요, 이제. 이제 중개대상물로 건너갑니다. 중개대상물. 일단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토건, 입광공이라고. 그다음 맨 밑에 중개대상물의 의의는 간단해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여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뒤로 가십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제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다음 중 중개대상물을 다 골라라.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이제 토건, 입광공이 아니면 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죠. 아닌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토건, 입광공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보고 그리고 이제 토건, 입광공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그렇게 됩니다. 먼저 토지부터 시작합니다. 토지. 토지는 그 구획 단위는 필지라는 단어를 쓰죠. 필지. 뭐 필지별로 모양과 면적은 좀 다를 수 있죠. 다. 자, 필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잠깐 칠판을 보시면은요. 자, 이런 뭐 공시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토지는 이 분필을 하여 이 두 필지, 세 필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별도로 분필을 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분필을 하지 않았다면 한 필지의 일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지 않습니다. 분필하지 않고 한 필지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필하지 않고 한 필지의 일부만 매매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 분필하지 않고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일부만 경매돼서 일부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이걸 중개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 이러면 중개대상물 OX, X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이렇게 하면 역시 중개대상물 X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런데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지상권은 되나요? 네. 지역권이요. 좋아요. 전세권. 좋아요. 임대차.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쪽에 이제 주로 시험에 뜨는데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 이렇게 하면 중개대상물 OX, O, 지역권 O, 전세권 O, 임대차 O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이고 토지는 주로 이걸 출제하고 있어요. 자, 토지를 마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중개대상물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법조문이 이래요. 법조문이. 이 말은 일단 건축물은 대표적인 토지 정착물이고 이거 외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 더 있다 이 말인데 모든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라고 쓴 건 아니에요. 쓴 건 아니고 이 토지의 정착물 중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중개대상물이며 건축물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순서는 건축물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 뭐가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먼저 건축물부터 보는데 이 건축물은 어떤 법에서 정의하고 있냐면 첫 번째 건축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축법이라는 법에는 지붕은 꼭 있어라. 그 다음에 기둥하고 벽은 두 개 다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기퉁이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으면 벽이 없어도 이건 건축법상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법은 법 조문이 아니라 민법 판례에 따라서 건축물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민법에 따른 건축물은 일반적인 부동산인 건축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인 건축물이라면 지붕과 또 기둥과 그리고 주벽을 다 갖춘 거예요. 다 갖춘 거. 그러면 두 법 중에 어느 쪽이 더 폭이 넓나요? 그렇죠. 건축법이 더 넓죠. 민법이 가운데 껴있고 건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 개 다 갖춘 게 이 안에 있고요. 다 갖춘 게 있고 기둥과 주벽 중 하나가 없는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이 얼마나 무책임하냐면 중개 대상물이 건축물이다 라고 해놓고 이 건축물이 무슨 법상의 건축물인가는 비밀이에요. 비밀.
안 알려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셀프 세차장 가보셨죠? 그 셀프 세차장에 구조물 있잖아요. 구조물. 이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지붕이 있죠, 지붕. 우리 셀프 세차는 쉬 하는 그 구조물 있잖아요, 구조물.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있고, 이 철골로 만들어진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죠, 기둥. 보통 옆면은 좀 막혀 있는데, 차량이 드나든 쪽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없는, 주벽은 없는. 그럼 이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네요. 그러나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지요. 그런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 세차장 구조물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여기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자가 무등록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 세차장 구조물이 무엇이냐, 중개 대상물이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해야 중개가 될 것이고, 이걸 돈 받고 계속해야 중개업이 될 거니까. 네. 이 중개 대상물이냐, 그럼 과연 이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이냐 이건데, 근데 이 건축물이 무슨 법상 건축물인가가 비밀이니까, 지금 비밀이니까 그거 나온 사건인 거예요. 만약에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너는 위반인 거죠. 근데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이 민법상 건축물이면 너는 위반이 아니게 된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로 나왔느냐? 결국은 이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무슨 법상? 민법상 건축물로 봐야 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했더니 해결이 안 돼. 무슨 법을 보충 적용해? 민법을 보충 적용하죠. 또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는 그 대상물인 건축물은 일반적인 부동산인 건축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무슨 법상? 민법상의 건축물로 한정된다고 봐야 된다. 결국은 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신은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라 처벌이 안 된 사건이죠. 자, 이걸 먼저 찾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저 밑에 판례입니다. 30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판례를 먼저 봅니다. 풀리는데 그 1번 첫 줄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장.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계속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 또 지붕 또 주벽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게 다 이루어져야만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므로 세차장 구조물 밑줄 치고요. 제가 있는 데만 밑줄 치세요. 세차장 구조물은 그 다음 줄 철골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지붕을 덮었으며 거기 밑줄 치고요. 지붕을 덮었으며 그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맨 위에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그러므로 그 다음 줄 이를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정착물이라 볼 수 없다?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인가? 이 말이 아니고 여기요. 미안합니다. 여기 이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 중개대상물이 아니란 얘기 아니란 얘기. 자,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갖는 의미 이걸 한번 본 거예요. 다시 왼쪽 페이지로 오세요. 30페이지. 판례 위에 보세요. 판례 위에. 판례 위에 보시고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중요합니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면 거기 밑줄 쳐요.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 중이어도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춘 것이면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뜻이고요. 동그라미 2번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 또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보존 등기가 안 된 건물을 매매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무허가 건물을 중개한다고 하면 되게 나빠 보이잖아요. 나빠 보이는데 그 무허가 건물은 그냥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란 얘기일 뿐이에요.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그러면 그 건축주가 위반인 거죠. 공법의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건축법 위반. 공법 위반이랄 뿐이라는 것이지 사법적으로 그 사람의 소유권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는 것이 불법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중개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다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에 판례 나머지를 다 봐야 됩니다. 나머지가 다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판례 2번부터 5번까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자, 거기에 이제 2번은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 분양받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죠.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먼저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고 그다음에 당첨이 돼요. 당첨이 된 다음에 동과 호수를 추첨해요. 추첨을 하고 이제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하죠. 분양계약을 하면 흔히 사람들이 이걸 분양권이라고 해요. 분양권. 근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분양권을 중개하는 것이 과연 건물을 중개한 것이냐, 중개대상물인 것이냐, 이거에 관한 판례예요, 지금. 판례인데, 일단은 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건물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건물은 짓지 않았잖아요. 건물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중개대상물은 아닌 것 같은데 건물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될까? 이 관한 내용이죠. 읽어볼게요. 2번.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가 중요해요. 장래 건축될 건물. 참 말 잘 전해죠. 이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이미 아무개에게 몇 동 몇 호가 정해졌잖아요. 몇 동 몇 호가 정해졌으니 그대로 곧 지어질 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래 건축될 건물 이만큼만 떠도 중개대상물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계속 이어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에 체결된 후에 그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이 분양권도 분양계약에 체결되거나 동호수가 정해졌다면 이 분양권도 건물로 본다는 거죠. 역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분양권의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할 게 없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더 잘 나오는데요. 3번은 뭐냐면 청약에서 당첨된 상태예요. 당첨만 된 상태. 아직 동호수도 안 나왔고 분양계약도 안 된 이 당첨된 상태에서의 거래를 중개한 것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3번. 아직은 믿지도 않셔도 돼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에 대한 추첨길에 신청해서 당첨만 됐어요, 지금. 그 다음부터가 별표예요. 별표.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이만큼을 통으로 줘요. 다시.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이 상태는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양자가 된 게 아니라 분양 예정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입주권이라는 세 글자만 되진 않아요. 입주권이라는 단어는 어떤 법에도 존재하진 않는 단어예요. 이건 판례에서도 혼용해 쓰거든요. 보통 우리가 입주권 하면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은 재건축이 결정돼서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하면 그때 재건축 입주권이라고 해도 이렇게 분양계약이 체결된 재건축 입주권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에요. 분양계약이 된 거니까. 근데 여기서 판례에 나오는 이 입주권이라는 단어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 의미 없이 얘기한 거예요. 별 의미 없이 입주권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단어만 시험에 내지 않아요. 여기서는 딱지를 의미하니까.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라고 다 줘요. 다 줍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풀어줘요. 건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란 얘기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계속 이어가는데 그 4번 있죠. 4번. 대토권.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요.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단어도 이 사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매우 노후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언젠가는 철거될 수도 있대요. 철거될 수도 있고 이 주택이 철거된다면 저쪽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이 건물이 철거된다면. 네. 그런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뭐라고 표현한 거고? 대토권이라고 표현한 거고. 근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니까 이 주택을 취득하면, 이 주택을 사면 이 대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주택이 철거된다면 저쪽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런 건데 이 주택에 피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피가 붙어 있는데 개공이 이때는 뭐만 중개한 거냐면 이 대토권만 따로, 이 권리만 따로 중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이 대토권이라는 권리만 따로 떼서 산 거죠. 건물 소유자로부터. 주택은 사지 않고 권리에 대해서만 따로 매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주택의 소유자는 A인데 이 B라는 자가 A로부터 뭐만 산 거예요? 이 대토권이라는 권리만 별도의 돈을 주고 취득한 거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한 거예요. 지금 중개했는데 나중에 그 철거 계획이 무산돼 가지고 더 이상 계획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무산된 거죠. 결국은 이걸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공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 주택을 사기만 하면 나중에 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권리를 붙여가지고 이걸 중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B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청구하는데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보통 협회에 공제에 가입을 하거든요. 일종의 공제, 보험에 가입을 해요. 공인중개사는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 가입을 하는데 주로 공제에 많이 가입을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에도 공탁에도 된다고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주로 공제에 가입을 해놔요. 근데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B가 이 공제금을 청구하려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행위가 반드시 중개행위이어야만 합니다. 중개행위이어야만 이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중개이려면 이 대상물이 뭐 해야 돼요? 중개 대상물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중개 대상물이냐에 관한 판례예요. 이것이. 이 대토권이라는 것이 중개 대상물이냐 이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4번. 대토권이라는 것은 이 주택이 나중에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현재 주택이 철거된 게 아니에요. 철거된 게 아니고 나중에 철거될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고. 공급을 받은 게 아니라 택지에 대한 분양 계약이 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분양 예정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분양 예정자. 아까 왜 3번에서 나왔던 판례. 그러니 이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한 이 대토권이니까 현재 특정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이면 공급을 받은 게 아니니까 분양 예정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당연히 뭐가 아니에요? 중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판례였어요, 이게. 지금은 그냥 이것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2번부터 계속 사건이 이어지는데 2번은 분양권, 분양계약이 된 건 장래형 건물인 중개대상물이라는 얘기고 3번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이 아니고 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근데 5번 이것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건데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에 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현재까지만 보면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아파트 전체 건축이 완료되었고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눈앞에 존재하고 분양 목적물로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까지 되었다. 이 말은 미분양된 상태에서 완공됐다는 얘기야 지금. 건축이 완료됐잖아요.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눈앞에 존재하고 분양 목적물로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했다면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 2, 3, 4, 5가 건물이다, 건물이 아니다, 토지가 아니다, 뭐 건물이다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2, 3, 4, 5를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되게 잘 나오니까. 방금 우리는 뭘 했느냐? 건축물 본 거예요. 건축물. 중개 대상물 중에서 건축물을 본 거고 그 다음 이어서 볼 것은 건축물 그 밖에 나머지 토지 정착물. 나머지 토지 정착물이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건축물과 유사한 효력을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효력이냐면 이런 효력이에요. 이렇게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돼 있어요. 마치 토지와 함께 거래가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였더라도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건물까지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별도로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건축물은 토지와 독립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립성을 갖는 별도의 부동산이라고. 이런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물 말고 이런 효과를 갖는 게 또 뭐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 위에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수목의 집단. 자, 이거는 이 나무는 역시 땅 토지 소유자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나무는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아니 산을 팔았는데 나무는 안 따라가면 나무를 빼와야 되나요? 산 팔고 나무를 빼온다는 말이 안 되죠. 팔면 그냥 따라가죠. 따라가. 그러니 이거는 토지와 함께 거래가 되는 총물이 토지의 종물이요 부속물일 뿐인 거예요. 함께 거래가 되는. 그러니 이건 토지와 독립성을 갖는 별도의 부동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수목의 집단. 이렇게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오면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런데 명인 방법이란 게 있어요.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이 뭐냐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나무만 산 거예요. 나무만 샀는데 봄이 되면 캐가 내요. 그때까지는 현장에다가 토지 소유자와는 별도의 소유자가 있다는 걸 표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치고 팻말을 달아서 내 거다라고 현장에 표시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 방식을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관습법에서 이걸 하나의 공시방법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별개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죠.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된다면 토지를 처분했다고 해서 이것이 따라가는 건 아니죠. 이것도 토지와 독립성을 갖게 되는 별도의 부동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다시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오면 뭐가 아니고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하면 이건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뭐 가식의 수목, 담장, 교량, 암석, 토사 이런 것들은 토지와 독립성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와도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되면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어 판례로 중개대상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는 토지가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까지 봤잖아요. 임목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페이지 35페이지를 보세요. 35페이지. 35페이지에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토, 건, 입, 광공은 중개대상물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는데 35페이지에 이제 중개대상물인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세 칸은 중개대상물인 것들이에요. 아래에 있는 세 칸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들이고 아래에 있는 세 칸에서 그 자동차부터 써 있는 걸 보세요.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이런 것들 토건, 입광공이 아니면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로 풀어야 되고 실제 문제도 나와요. 뭐 재단 중에는 어업재단도 있고 항만운송사업재단도 있나 봐요. 나머지 다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재단 중에는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만 중개대상물이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저 위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보면은 도로예정지 이런 거 나오죠. 도로예정지. 도로예정지라도 사유지라면 얼마든지 거래 가능하죠. 괜히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내는 문제예요. 자, 사인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돼 있는데 이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뭐 바다나 호수 같은 거예요. 당연히 공유수면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다만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매립하고 준공인가를 받으면 그 개인 소유 소지가 돼요. 그러니 사인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지 이러면 중개대상물이 돼요. 그 다음 접도구역이라도 사유지라면 중개대상물이 돼요. 국도변 가다 보면은 여기부터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이 시작되는 구역이다라고 팻말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양쪽의 일정한 넓이 안에서는 뭐 건물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개인 소유라도 얼마든지 중개대상물이 되죠.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자꾸 문제를 내요. 이런 걸 내는 건 이유는 뭐냐면 자,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다. 토지가. 그러면은 잘 안 사요. 아예 못 사요. 이 문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안 사요. 못 사요. 못 사는 게 아니지 잘 안 사는 거죠. 근데 왜 시험 문제를 내느냐? 못 산다고 생각할까 봐 내는 거예요. 잘 안 사는 거지. 어쨌든 거래는 가능하잖아요. 이게 중개대상물이다 하고 문제 풀으셔야 돼요. 해도 이어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토지 건물이다. 잘 안 사요. 못 사요. 잘 안 사는 거지. 근데 문제 왜 내요? 못 산다고 생각할 거 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칸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것들. 그 다음 그 중개대상물이 아닌 쪽의 세 칸. 아닌 쪽의 세 칸에서 두 번째 칸 보면은 국유재산, 국가소유죠. 공유재산, 이 중에 지자체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산. 행정재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작년에 처음 출제됐습니다. 행정재산이란 뭐 청와대, 시청, 도청,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아예 처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은 주인이 없는 토지 이런 것들은 국유가 되잖아. 국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X로 푸셔야 되고 미채굴 광물도 역시 국유. 이게 중개대상물 X. 호수, 바다, 하천, 하천구역, 포락지, 하천 등이 범람해서 심식되어 못 쓰게 된 토지, 국가로 편입됩니다. 역시 중개대상물 X.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들, 아닌 권리들이고 이제 표 밑에 보시면은요. 아까 국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이라고 떴어요. 행정재산이라고 뜨면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로 풀렸잖아요. 근데 이 공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재산이 뭐냐면 용도 폐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청재산이에요. 시청재산인데 시청재산의 건물인데 더 이상 행정용도로 쓰지 않기로 용도 폐지를 시켰어요. 그럼 이거는 처분이 가능해요. 처분이 가능한데 그 처분을 할 때는 공매로 처분하게 돼 있어요. 공매. 공매는 경제 입찰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 공매로 처분할 때는 당연히 중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매로 처분해야 이게 부조리가 없는 거잖아. 일반 개인에게 바로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공매로 처분하는데 자, 첫 번째 공매를 했어요. 첫 번 1차 공매를 했는데 유찰된 거예요. 유찰된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매하겠죠. 2차 공매를 했는데 또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서 이제 세 번째 공매를 해요. 3차 공매. 3차 공매를 하는데 3차 공매의 공고 전까지
3차 공매를 언제 할 거야 라는 공고 전까지 그 전의 조건으로 사겠다는 사람이면 더 이상 공매를 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3차 공매 공고 전까지는 2차 공매 조건으로 사겠다는 사람과는 공매를 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유찰계약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한데 공매로 처분함으로 여기는 중개할 수 없어요. 다만 재공고 입찰이 붙였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다. 2번 유찰됐다는 얘기예요. 2번. 재공고 입찰이라고 돼 있죠. 재공고 입찰이 붙였는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는 조건이 맞는 자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거니까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풀이해야 돼요. 일단 행정재산 뜨면 X고 일반 재산은 2번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푸십니다. 그 밑에 거는 말장난인데요. 상속, 경매 이건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중개할 수 없는데 뭐 상속된 건물, 경매된 건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거예요. 이쪽 페이지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31쪽에 임목이라는 걸 공부해야 될 거예요.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해서 중개대상물 마치고 이제 2장으로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2장으로.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